수백 년 전 부패한 국가에 맞서 민중을 구원하려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땅을 갈고 밤에는 향을 피우며 지상 낙원을 꿈꾸던 순수한 종교 결사체. 부패한 세상에 지친 민중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단체. 그들의 시작은 아름다웠고 꿈은 숭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범죄라는 수단을 택했고 그 칼끝은 점차 민중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숭고했던 형제에는 어떻게 탐욕의 칼날로 변해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 범죄 제국 사마패가 되었을까요? 오늘 성자가 되려다 악마가 된 그들의 소름 돋는 이중생활을 공개합니다. 부족해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시작은 700년 전 원나라 말기의 혼란 속에서 피어난 백년교였습니다. 백년교는 불교의 정토신앙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핵심 교리는 현재의 고통스러운 세상이 가고 미륵불이 다스리는 찬란한 새 세상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백년교도들이 숭배한 절대적인 신은 모든 인류의 어머니이자 구원자입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구하러 온다는 서사는 가난에 지친 민중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백년교도들은 혈연보다 강한 의형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신입 회원이 들어올 때 닭의 피를 마시거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나누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는 우리는 이제 한 부모 아래 태어난 형제와 같다는 강력한 심리적 결속력을 부여했습니다. 회원이 관가에 붙잡히면 나머지 회원들이 뒷바라지를 하거나 가뭄이 들면 창고를 열어 서로 돕는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원나라 말기, 가혹한 수탈과 자연재해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백년교도들은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일어났습니다. 명나라를 건국한 태조 주원장 본인도 사실 백년교 계열의 홍건적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황제가 된 후 유교적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반란군 낙인을 지우고자 백년교를 탄압하는 역설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백년교는 평소에는 철저히 자신들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무기를 소지할 수 없었던 하층민들은 농기구나 지팡이를 이용한 무술을 연마했습니다. 이들은 관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그들만의 은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마시는 방식이나 젓가락을 놓는 위치만으로 상대가 동지인지 확인하는 정교한 신호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1796년 청나라 제국이 찬란한 전성기를 뒤로하고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 백년교의 난이 일어납니다. 당시 청나라는 건륭제 시기의 화려함 뒤로 부패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특히 화신이라는 희대의 탐관오리가 권력을 잡고 백성들을 쥐어짜고 있었죠. 관군이 민중을 핍박하니 우리는 미륵의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구호 아래 후베이, 스촨 등 5개 성의 농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정규군이 아니라 산악지형을 이용한 게릴라전으로 청나라 대군을 괴롭혔습니다. 청나라는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1796년에서 1804년까지 9년 동안 무려 2억량이라는 천문학적인 전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는 청나라 5년치 예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관군은 반란군을 고립시키기 위해 마을의 식량을 모두 불태우고 백성들을 성안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란군보다 관군에게 고통받아 죽은 민중이 더 많았습니다. 백년교의 난이 실패로 끝난 후 살아남은 교도들은 산속이나 대도시의 어두운 골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규모 전면전을 벌일 힘이 없던 그들은 비밀 결사 체제로 전환합니다. 국가의 추적을 피하고 조직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들은 소금 밀매, 보호비, 도박장과 매춘업 등 돈이 되는 지하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게 됩니다. 이때 형성된 점조직 형태의 비밀 운영 노하우와 범죄적 수익 모델이 훗날 천지회, 사마회의 근간이 됩니다. 백년교가 민중의 구원을 노래했다면 천지회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는 피의 맹세로 태어났습니다. 천지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홍문이라는 거대한 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홍의 의미는 명나라 황실의 성씨인 주씨에서 글자를 따오고 한족의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미로 명나라 초대 황제 홍무제의 홍자를 조직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만주족의 청나라를 뒤엎고
한족의 명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이 강력한 정치적 슬로건은 억눌려 있던 한족 엘리트와 하층민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천지회에 발을 들이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관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정교하고도 기괴한 비밀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입단 시 닭의 피를 나누어 마시며 형제를 배신하면 만 개의 칼에 찔려 죽으리라는 서약을 했습니다. 이 피의 결속은 훗날 삼합회의 잔혹한 규율로 이어집니다. 찻잔을 세 손가락으로 잡는 법, 소매를 걷어올리는 높이, 심지어 단추를 채우는 개수까지 모두 상대가 형제임을 확인하는 암호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싸움이 나도 특정 손짓 하나면 칼을 거두고 형제가 되는 시기였죠. 하지만 모든 혁명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청나라의 감시를 피해 전국에 퍼져 있는 조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무기를 사고 정보를 포섭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죠. 처음에는 한족 상인들을 청나라 관리의 수탈로부터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성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성금은 강제적인 보호비가 되었고 내지 않으면 보복하는 갈취로 변했습니다. 청나라 정부가 엄격히 통제하던 소금 밀매나 아편 유통 등의 조직 유지를 위해 본격적으로 이권 사업에 손을 댑니다. 청나라의 통치가 100년, 200년 길어지며 공고해지자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정말로 명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퍼졌습니다. 정치적 목표가 흐릿해지자 조직을 하나로 묶어주던 것은 이념이 아니라 이익이 되었습니다. 거대했던 천지회는 수많은 파벌로 쪼개졌습니다. 각 파벌의 두목들은 이제 나라의 부활이 아니라 자신의 구역을 지키고 돈을 벌어들이는 갱단두목으로서의 삶에 안주하게 됩니다. 나라를 되찾겠다던 비밀 결사가 돈의 맛을 알게 된 후 그 탐욕이 정점에 달한 것이 바로 20세기 초의 상하이였습니다. 당시 상하이는 동양의 파리이자 죄악의 도시였고 그 어둠의 왕자에 앉아있던 이들이 바로 청방입니다. 천지회가 남쪽의 정치 결사체였다면 청방은 대운하를 오가며 물자를 나르던 운송 노동자들의 조직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상하이로 들어오는 모든 배와 물건을 통제했습니다. 길목을 지키고 서서 통행세를 걷고 말을 듣지 않는 상인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죠. 20세기 초 상하이가 국제무역의 중심지가 되자 청방은 단순한 노동자 조직을 넘어 정재계와 결탁한 그림자 정부로 성장합니다. 청방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인물은 바로 두월생입니다. 두월생은 14세 때 상하이로 건너와 과일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과일 바구니 안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하이 청방의 우두머리였던 황금용의 집사로 들어가 신임을 얻으며 본격적인 범죄의 세계에 발을 들입니다. 황금용이 사고를 칠 때마다 두월생은 특유의 침착함과 대범함으로 뒤처리를 도맡으며 조직의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상하이는 외국인들이 다스리는 조계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두월생은 특히 프랑스 조계지의 경찰들과 결탁하여 그곳을 거대한 아편 창고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편을 단순히 파는 것을 넘어 생산부터 유통, 그리고 아편굴 운영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매년 그가 벌어들인 아편 수익은 당시 중국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과 맞먹을 정도였다고 회자될 정도로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번 돈의 절반 이상을 프랑스 관리들과 중국 국민당 고위직들에게 뇌물로 뿌렸습니다. 덕분에 그는 범죄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조계지 공예국 이사, 은행가 등 화려한 명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두월생은 다른 깡패들처럼 문신을 드러내거나 거칠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최고급 비단 장삼이나 맞춤 정장을 입었고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클래식 음악을 즐겼습니다. 겉보기엔 인자한 자선 사업가이자 성공한 기업가였죠. 하지만 그 신사적인 미소 뒤에는 잔인한 명령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상하이의 모든 지하 경제는 그의 허락 없이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청방이 단순한 범죄 조직을 넘어 역사에 기록된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국민당의 장제스와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1927년 장제스는 공산당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청방의 무력이 필요했습니다. 두월생과 청방 조직관들은 국민당의 지원 아래 상하이 거리에서 공산당원과 노동자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이 공로로 두월생은 정부의 공식 직함을 얻고 은행장까지 지내게 됩니다. 범죄 조직이 국가의 공권력을 대행하고 국가는 범죄의 수익을 나눠 갖는 기괴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1949년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대륙을 장악하자 청방의 운명은 끝이 났습니다. 공산당은 범죄 조직을 인민의 적으로 규정하고 자비 없는 소탕작전을 벌였습니다. 상하이의 황제였던 두월생은 전 재산을 처분해 홍콩으로 망명했습니다. 수만 명에 달하던 청방 조직원들은 처형당하거나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고 살아남은 이들은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대륙에서 쫓겨난 범죄 조직원들이 도착한 곳은 당시 영국령이었던 홍콩이었습니다. 이곳은 이미 천지회의 후예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상하이에서 온 청방 세력과 섞이며 폭발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국민당 장교 출신들이 만든 일사K, 그리고 기업형 구조를 갖춘 신해안 등 현대 삼합회의 거대 분파들이 이때 기틀을 잡았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피난민들로 홍콩은 무법천지였습니다. 경찰의 손이 닿지 않는 난민총과 구룡성체는 삼합회가 독차지하는 어둠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홍콩으로 넘어온 조직들은 더 이상 반청복명이나 상부상조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과 생존만이 그들의 법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약, 매춘, 도박은 물론이고 홍콩의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맞물려 건설, 연예계, 물류까지 합법적인 사업체로 위장해 침투했습니다. 전 세계 화교 네트워크를 타고 삼합회는 뉴욕, 런던, 동남아시아로 뻗어나갔습니다. 이때부터 삼합회는 홍콩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전 세계를 휩쓸었던 홍콩 누아르의 황금기 뒤에는 차가운 총구를 들이댄 삼합회의 검은 손길이 있었습니다. 삼합회는 영화 산업에 뛰어든 이유는 단순히 예술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영화계는 거대한 지하 자금을 합법적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최적의 세탁소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화 제작은 막대한 현금이 오갔고 출연료나 제작비를 부풀리거나 축소하기 쉬워 마약이나 도박으로 번 돈을 세탁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홍콩 영화가 동아시아 전체에서 메가히트를 기록하자 조직의 자금을 투자해 수십 배의 합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삼합회는 자신들이 세운 영화사의 유명 배우들을 출연시키기 위해 잔혹한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톱스타 유덕화는 삼합회로부터 권총 협박을 받으며 억지로 영화에 출연해야 했고 이연걸의 매니저는 삼합회의 이권 다툼 와중에 의문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배우 유가령 납치 사건은 당시 홍콩 사회를 뒤흔든 사건으로 삼합회가 여배우를 납치해 강제로 사진을 찍어 협박하며 영화 출연을 강요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본 형님들의 뜨거운 의리와 비장미는 사실 삼합회가 자신들을 의협으로 포장하기 위해 만든 고도의 프로파간다였습니다. 삼합회 자본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은 조직원을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부패한 경찰에 맞서 형제애를 지피는 영웅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는 대중들에게 삼합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청소년들이 조직을 동경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영화 고혹자 시리즈배엔 실제 삼합회 간부들의 삶을 모델로 제작되어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삼합회는 단순히 제작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연예기획사를 차려 배우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극장 배급만까지 장악해 수익을 독점했습니다. 거대 분파인 신해안은 영화 제작사 영성영화사 등을 설립해 홍콩 영화계의 큰 손으로 군림했습니다. 당시 홍콩 영화계에서는 삼합회 허락 없이는 카메라도 돌릴 수 없다는 말이 정설처럼 통했습니다.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은 삼합회에게 사형 선고가 아닌 비즈니스의 대전환이었습니다. 과거처럼 거리에서 칼을 휘두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중국 본토의 흑사회와 손을 잡고 전 세계 금융망과 온라인을 무대로 활동하는 보이지 않는 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중국 본토로 흡수된 삼합회는 생존을 위해 영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애국이라는 가면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 흰옷을 입은 괴한들이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했던 위알랑역 사건의 배후에 삼합회가 있다는 의혹이 짙었습니다. 본토 정부의 눈에 들기 위해 지저분한 일을 대신 해주는 정치적 용병으로 거듭난 셈입니다.
본토의 흑사회는 삼합회의 정교한 조직 운영 방식과 세탁 기술을 배우고 삼합회는 본토의 거대한 시장과 공권력의 비호를 얻으며 서로 결합했습니다. 이제 삼합회 조직원을 상징하던 문신과 도검은 옛말입니다. 현대의 흑사회는 IT 전문가와 금융기술자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의 무법지대에 거대한 전진기지를 세우고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칩니다. 이들은 구인 광고로 사람들을 유인해 감금하고 범죄에 강제로 가담시키는 현대판 노예제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마약과 도박으로 번 검은 돈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바꾸어 전 세계 어디든 1분 만에 송금합니다. 수사기관이 추적하기 힘든 다크웹이 그들의 새로운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현대 삼합회의 간부들은 자신들을 회장님 혹은 이사님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건설, 엔터테인먼트, 카지노 운영 등 합법적인 상장기업을 인수해 대주주가 됩니다. 겉으로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기업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직의 자금을 굴리는 자산관리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과거 아편을 팔던 루트는 이제 짝퉁 명품, 마약 원료, 인신매매의 통로가 되어 전 세계 화교 네트워크를 타고 흐릅니다. 중국 정부도 이들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시진핑 정부 들어 대대적인 소흑제약 작전을 펼치며 수만 명을 체포했습니다. 정부와 결탁했던 부패 관리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조직들이 와해되는 듯 보이지만 어둠의 세력은 늘 그랬듯 더 깊은 지하로 숨어들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국가보다 형제가 우선이었던 어둠의 시대. 그들이 남긴 피해 계율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비트 단위 데이터 속에 그리고 글로벌 금융망의 거대한 흐름 속에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검은 제국의 끝은 어디일까요? 아니면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혼란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은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 곁에 다시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위험하고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